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융합학과에서 인지컴퓨팅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권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제가 교육 분야에서의 빅데이터와 AI의 적용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Learning Analytics 분야에 대한 소개, 그리고 Learning Analytics 분야의 두 가지 연구 사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방금 드린 것처럼 Learning Analytics 분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두 가지 연구 주제인데요. 두 가지 연구 사례, 첫 번째는 FLIC이라고 해서 이게 Framework for Learning Improvement of Children's Knowledge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용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교육용 앱을 사용하는 데이터를 모은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사용을 분석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연구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또 두 번째 연구의 예시로 문장형 수리문제 해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핫하다고 볼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동으로 수학 문제 풀이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분야는 뭐 하는 분야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분야가 뭐 비교적 신생 분야인데, 이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분야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육용 데이터,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교육용 데이터의 환경이 조금 바뀐 것이 큰 역할을 했어요. 저희가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보통 트래디셔널 클래스룸이죠. 여기서는 어떤 관찰자가 한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관찰을 했죠. 학생들을 관찰했어요. 만약에 뭐 능력 있는 관찰자라서 한 번에 6명에서 10명 정도의 학생들을 관찰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뭐 학생당 뭐 6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오게 됐죠. 이제 1시간에. 그런데 인제 이거에서 조금 더 그냥 학생 단위의 관찰이 아니고 전산화의 도입으로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게 전산으로 가능하게 되면서부터는, 그거보다는 6개에서 10개보다는 데이터 포인트 수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무슨 객관식 시험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OMR 카드로 푼다 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뭐 100개에서 200개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근데 이제 온라인 러닝,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 기반의 기기에 이제 교실에서의 도입으로 인해서는 이것과는 기존의 데이터 포인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1시간에 컴퓨터 디바이스에서 200개의 액션을 취한다, 200가지 액션을 취한다 하면 각 액션에 대해서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피처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50개라고 치면, 그러면은 200 곱하기 50 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10,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모으는 거는 인제 굉장히 쉬운 일이 됐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온라인 튜터링 시스템, 컴퓨터 기반 튜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푼다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메뉴를 클릭했는지라든가, 아니면은 학생이 힌트 메시지나 헬프 메뉴를 사용을 했다면 사용을 했는지 여부, 힌트를 몇 단계까지 받는지, 뭐 어느 스텝에서 문제를 푸는 어느 스텝에서 힌트를 사용했는지, 뭐 요런 거의 굉장히 자세한 액션까지 데이터를 모두 모을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굉장히 교육용 데이터가 풍부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서처들이 이 굉장히 많은 풍부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신 단어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죠. 앞에 에듀케이션이 붙었으니까 뭐 교육용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는 걸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이제 개념이 learning analytics인데요. 교육용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여기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연결하는 학문이 이제 learning analytics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라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국제적인 연구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에서 learning analytics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제시를 요렇게 주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줬냐면 제가 주석 사용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measure하고 collect하고 분석하고 리포팅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리포팅이냐면 learner,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배움의 컨텍스트에서의 데이터를 모으고요. 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니까 measure하고 모으고 분석하고 리포트하는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의 배움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배우는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한 definition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와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의 연구 분야에서 하는 연구의 목적이고 이제 내용입니다. 예를 좀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러닝 애널리틱스에서 하는 연구의 예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에 나온 연구 내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비주얼라이제이션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이제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까지의 데이터를 쭉 모은 거예요.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잘 그레이드는 잘 받았는지, 학교를 쭉 다녔는지, 중간에 그만뒀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데이터 마이닝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서 이 빨간 학생들과 파란 학생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를 한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 디바이스, 요렇게 이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실에 도입이 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굉장히 하드웨어의 값이 떨어지면서 요런 스마트 헬드 디바이스를 학생들한테 주어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의 분석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만약에 이 8번 문제에 대한 답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명시적으로 손을 들고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학생들은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좀 적극적인 학생들이 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 개개인에게 이런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줘서 다 모든 학생들이 답을 제출할 수 있게 하면은 선생님이 그 모든 학생들의 답을 딱 동시에 보고 어떤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줄 아는지, 뭐 이런 데이터가 서틀하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인베이시브하지 않게.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주고 동시에 학생들 한두 명이 아닌 뭐 전체적인 학생들이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2015년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모은 데이터로 한 분석에 대해서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이것도 2015년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인제 학생들이 강의실에 있으면 강의실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비전 분석을 한 거죠. 이 제목이 Translating Head Motion into Attention.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이 학생들이 쳐다보는 곳이 굉장히 무릎 쪽이다 그러면 혹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라든가, 이런 거에서 학생들의 바디 랭귀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 상태에 대한 분석을 선생님께 쫙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뭐 요런 연구도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화면의 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는 어 여기 왼쪽에는 수학 문제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쪽에 있는 워크시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요. 이 밑으로 인제 지금 화면에는 잘렸지만 밑으로 인제 스크롤링을 하면서 답을 작성하고, 여기서 뭐 힌트 메시지를 클릭해서 만약에 막혔으면 힌트를 볼 수도 있고, "다 풀었다." 그럼 done 클릭을 하면은 다 풀었다고 해서 이 학생이 정답을 맞췄는지, 정답을 맞추지 못했으면 그 정답 여부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어 문제를 제안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인제 스킬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단원에서 익혀야 할 스킬이 뭐 한 일거 6-7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두 번째 스킬은 거의 습득을 했고 조금 더 습득을 해야 되는 스킬은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까지 해 주는 이런 튜터링 시스템인데요. 어 이런 시스템이 학생이 인제 이런 시스템에서 인터랙션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겠죠. 학생이 마우스 클릭을 어디를 했는지, 또 이 각각의 이제 텍스트 박스나 뭐 그래프를 어디를 눌렀는지, 힌트 메시지를 눌렀는지, 몇 번을 눌렀는지, 뭐 done을 눌렀는지,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거는 벌써 굉장히 2009 년에 이루어진 연구가 되게 오래된 연구죠. 그래서 요런 학생의 튜터링 시스템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생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도 같이 분석을 한 연구의 예도 다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 연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조금 더 보면 요즘은 인제 스튜던트 로그 데이터를 저런 컴퓨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 즉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의 경우 토도 수학이라는 앱 화면의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치원생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학 덧셈 뺄셈도 연습할 수 있고 곱셈까지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인제 10 더하기 하고 여기에 이제 빈칸이 원래 있거든요. 10 더하기 네모는 18 이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17에 7칸, 8칸, 9칸, 10칸 중에서 어떤 것을 끌어 놔야지 이게 맞게 식을 풀이하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자를 이렇게 딱 끌어 놓고 체크 박스를 누르면 인제 맞았다 틀렸다를 피드백을 주고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어 앱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학생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이 바로 이 팔자 맞는 답을 끌어다 놨는지, 아니면 7 자 했다가 9 자 했다가 10 자 했다가 뭐 이것저것 해 보다가 뭐 어쩌다 우연히 팔자를 끌어다 놨는지, 뭐 요런 액션을 이 학생의 행동 로그를 분석하면서도 인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이 앱의 로그를 가지고 분석을 한 연구를 진행했고, 조금 있다가 그 연구에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인제 온라인 코스가 굉장히 많아졌죠. 무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상에서의 학생들의 행동을 분석을 해서 인제 학생들이 과연 이 온라인 코스에서 페일한 학생들과 패스를 하지 못한 학생들, 패스를 한 학생들, 그리고 굉장히 잘 높은 점수로 이 코스를 패스를 한 학생들 간의 차이가 행동 차이가 뭐가 있었나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색깔이 각각 행동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일한 학생과 완전 우수한 점수로 패스한 학생들의 색깔 차이를 쭉 보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인제 렉처랑 파이널 퀴즈인데, 렉처랑 파이널 퀴즈는 학생들이 뒤쪽에서 많이 몰아서 했고, 여기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그쵸? 그다음에 넌인 경우와 페일한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페일한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페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뒤에서 막 몰아서 보고 뭐 퀴즈도 보고 요렇게 했는데, 여기 넌인 경우는 굉장히 라인이 플랫하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도 하고, 인제 이 페이퍼를 보시면 페일한 학생과 디스팅션한 학생들의 차이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인제 분석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이 들어왔을 때 과연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도 러닝 애널리틱스 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러닝 애널리틱스는 인제 뭐 아까 제가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과 굉장히 뭐 거의 섞여서 많이 사용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 교육용 대량 데이터에서 어떤 새로운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서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찾는 분야이고요. 교육 분석학 같은 경우는요, 이 교육 데이터 마이닝 또는 뭐 요즘 딥러닝 기술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교수 학습적 처방까지 고려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까지 연구를 하는 게 이제 학습 분석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 이제는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인 두 개의 연구 예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말씀드린 잠깐만요. 이 마우스. 네, 교육적 데이터 마이닝의 예시에 더 가깝고요. 두 번째 게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 학습 분석학의 예시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용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습득하는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뭐 더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페이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토도 수학 게임을 이제 어린 아이들이 플레이한 거에 대한 로그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로그의 사이즈가 컸거든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유저 수가 36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36만 명이 플레이한 데이터니까 파트는 이제 각 유저들이 뭐 여러 번 플레이를 했겠죠. 그래서 각 유저들이 59
59만 번 정도, 59만 6천 번 정도의 로그 파일을 남겼고 그 로그 파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뭐 모든 연구가 마찬가지죠. 분석을 위해서 로 데이터의 형태로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구에 의미 있는 단위로 분석 단위를 어 생각을 하고 그 분석 단위대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파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파트라는 거는 인제 로그 파일이 만약에 여기에 어떤 학생이 7일 동안 플레이한 로그 파일이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이를 한 4주 이상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서 한 70일 동안 로그 기록이 있다. 플레이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한 개의 단위로 볼 것인가, 유닛 오브 애널리시스로 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어 이 게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플레이를 했는가가 인제 학생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의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뭐 300일 동안 한 학생과 게임을 3일 동안 한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300일 동안 게임을 한 학생은 3일 동안 한 학생보다 뭔가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그 3일 한 학생과 3일 한 학생은 연속 3 일을 했고 300 일을 한 학생은 하루 게임 플레이하고 298일 동안 전혀 안 하고 다시 또 하루를 했다. 그럼 이 학생은 실질적으로는 이틀만 게임을 플레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게임 플레이하지 않은 텀이 너무 길면 이거는 '같은 게임 로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기간은 인제 만약에 4주 이상 이런 갭이 지속된다 하면은 요거는 '로그를 나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만약 7일 동안 플레이를 했고 그다음에 4주 이상 플레이가 없었으면 여기서 로그를 나눠서 그다음에 시작하는 게임 플레이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파트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트의 길이가 너무 좀 굉장히 특이하게 길다라고 한 경우에, 즉 아웃라이어인 거죠. 평균의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보다 더 길다 하는 경우는 너무 큰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제외를 했더니 최종 남은 유저 수는 34만 5천 명, 그리고 파트 수는 56만 3천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로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일단 진행한 분석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이제 리텐션이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내가 교육용 게임을 통해서 무슨 지식을 이 경우엔 수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게임을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리텐션이 게임을 계속 오랫동안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는 이 토도 수학에는 모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데일리 모드라고 해서 인제 시스템이 일단 이 토도 수학에는 게임이 종류가 30-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30-40개, 여기는 8 개밖에 안 보이지만 30-40 개의 게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스템이 "다음에 너는 이 게임 해."라고 제안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게임 해."라고 제안해 주는 게 이 데일리 모드고요. 그다음에 이 30-40여 개의 게임 중에서 '내가 다음에 어떤 게임 할 거야.'라고 고르는 게 이제 프리 초이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생각했던 가설은 시스템이 "다음에 어떤 게임을 해."라고 제안할 때와 그리고 러너가 어떤
게임을 내가 할 거야라고 셀렉트하는 모드, 이 두 가지 모드 중에서 어떤 게임 모드가 게임 리텐션이 더 길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드가 더 게임 리텐션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데일리 모드가 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왜 데일리 모드가 더 리텐션이 높은 모드인지, 또는 프리 초이스 모드면 왜 프리 초이스 모드가 더 리텐션이 높은 모드인지. 예, 각자 뭐 다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연구팀은 저희 연구팀은 프리 초이스 모드가 리텐션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위에 가설이 있죠. Compared to learners who select daily mode, learners who select free choice mode will show higher retention.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 locus of control 이라는 개념들 때문입니다. internal locus of control, external locus of control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locus of control은 어떠한 개인이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페일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자기 컨트롤 밖에 있는지에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사람은 나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죠. It's successful because I chose it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사람들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셀프 모티베이션도 강하고 본인이 혼자 스스로 이제 뭔가 다음 단원을 선택한다거나 뭐 이런 모티베이션 강한 사람들이고요. 온라인 러닝 상황에서 봤을 때 온라인 러닝이 이제 드롭아웃 레이트가 좀 높아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 러닝 드롭아웃 레이트도 더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배움 러닝 어치브먼트 정도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존 연구는 보통 이제 나이가 좀 뭐 성인이나 그래도 뭐 청소년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고, 저희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이제 덧셈 뺄셈 배우는 프리스쿨러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치원, 미취학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과연 이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과 리텐션, 이 온라인 러닝 드롭아웃이 리텐션인 거죠. 리텐션과의 관계를 보이는 데 있어서 과연 기존 이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가설대로 과연 나올 것인가? 네. 저희 가설은 만약에 시스템이 다음 게임을 선택하는 데일리 모드의 경우는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일 것이고, 만약에 러너가 내가 다음에 무슨 게임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프리 초이스 모드 같은 경우는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학생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아이들은 리텐션도 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분석을 저희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왜냐면 한 가지 종류의 분석만 했을 때 우연히 가설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분석을 했는데도 다 일치하는 스토리가 나온다면 조금 더
저희의 분석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뭐 다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여러 다각도에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세 가지 분석을 했는데 어떤 분석을 했냐면요. Survival Analysis, Post Hoc Analysis, Comparison Analysis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 인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인제 리텐션을 봤어요.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시간상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인제 도미넌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 도미넌 모드를 프리 초이스로 선택한 학생들, 데일리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었고요. 봤더니 데일리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 유저의 이제 37% 였고 프리 모드를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어요. 61% 였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이 인터널 로커스가 높은 학생들이고 리텐션이 더 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아까 애널리시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survival analysis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리텐션 메저를 길이와 몇 문제를 풀었는지, 얼마 동안 게임을 했는지, 몇 문제를 풀었는지 이 두 가지로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을 아무리 저희가 4주 이상 플레이 안 한 것은 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3일 동안 300문제를 푼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익스트림 케이스를 들자면 100일 동안 뭐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서 100문제를 푼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길이는 3일 동안으로 더 짧았지만 문제 수는 더 많이 풀었으니까 그 문제 수를 더 많이 푼 학생이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매저를 리텐션을 매저를 했고요. 결과를 봤더니 저희 가설대로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오랫동안 게임을 플레이를 했어요. 리텐션이 더 높은 거죠. 열흘이나 더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이 문제 수도 뭐 거진 200문제 정도 더 많이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이는 significant 했고요. 저희 가설대로 프리 초이스를 푼 학생들이 리텐션과 더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 저희가 뭐 그냥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 커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코릴레이셔널 릴레이션십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가설대로 이 프리 초이스 모드를 하는 학생들과 하이어 리텐션이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은 무엇을 했냐면요. 포스톡 애널리시스를 했는데요. 저희가 학생들을 리텐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이 리텐션이 제일 짧은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제일 긴 학생들이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리텐션이 가장 짧은 학생들과 리텐션이 가장 긴 학생들의 그룹으로 갈수록 여기 보시면 프리 초이스, 진한 녀석이 프리 초이스거든요. 프리 초이스 모드의 비율과 절대값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데일리 모드의 비율과 절대값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텐션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유저들이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했고 더 적은 유저들이 데일리 모드를 선택했다라는 저희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저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분석은 뭐였냐면요. 이제 플레잉 패턴을 봤을 때 문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퀴트하는 문제 수가 차이가 나는지를 봤어요. 프리 초이스와 데일리 모드에서. 그래서 저희 생각하기에 만약에 학생들이 이 토도수학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토도수학의 특징은 문제가 만약에 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질 않아요. 맞출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퀴트하려면 학생이 명시적으로 이제 꺼 버려야 돼요, 시스템을. 그래서 조금 더 리텐션이 높은 프리 초이스 모드의 학생들이 더 명시적으로 퀴트를 하는 레이시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과연 명시적으로 퀴트하는 레이시 더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대로 이제 3 가지 분석을 해 봤고요. 가설대로 3 가지 분석해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뭐 요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였죠. 아까 몇십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게임이 어떤 모드로 제공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게임을 얼마나 지속할지에 관한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을 오래 지속하고 또 그에 따라서 더 많이 배우게 하려면 어떤 모드를 제공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학습적인 의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였죠. 그래서 이제 어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 연구의 예로 보여드렸고요. 2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형 수리 문제 해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푼 거예요. 이 연구의 그 오버뷰를 조금 먼저 드리자면 일단 이런 수학 문제가 문장형 수리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문제가 One number is 8 more than twice another and their sum is 20. What are the number? 그 2 개의 숫자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이 도출해야 되는 식이 있죠. 여기 식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들어가는 이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 그리고 결국 이 문제의 답이 뭔지 이 what are the number 16과 4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인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이 이퀘이션과 답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었어요. 연구의 목적은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인제 자동으로 이런 문장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핸드크래프트 피처 모델을 사용을 하면 즉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 인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건 인제 머신러닝 모델이겠죠. 전문가들이 보기에 요러한 피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모델을 빌드를 하면은 83% 정도의 정확도로 이제 이 모델이 수학 문장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인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근데 만약에 전문가가 개입을 안 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뭐 요즘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핸드크래프트 피처 없이 하면 어 성능이 44% 정도가 인제 최고 성능이었어요. 그래서 갭이 굉장히 크죠. 40%나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딥러닝 모델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톱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학 문장제 풀이에서는 '왜 이렇게 갭이 클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럼 딥러닝 모델로 이 갭을 줄여 보자.'라고 이 목적을 잡은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갭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양이 돼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X축에 데이터의 양이죠. 그리고 Y축이 이제 성능이에요. 보시면 딥러닝은 데이터가 쪼끔이면 굉장히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 기존의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쓰거나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빨간색이거든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이 빨간색이 오히려 성능이 우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양이 이 노란 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딥러닝이 더 우세해진 거죠. 자, ALG514의 경우도 데이터의 양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부분에 해당했던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 양을 키우지 않고 이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의 갭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약에 알아낸다면 이 갭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딥러닝 모델에게 무조건 데이터를 많이 막 제공해서 "딥러닝 네가 해결해 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그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을 딥러닝 모델에게 알려주면 '조금 성능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이거 연구에 이제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이제 4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4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인제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딥러닝 모델에서는 인제 솔루션 이퀘이션이 있고 인제 이것을 익스프레션 트리로 표현을 하고 오퍼랜드 오퍼레이터 오퍼랜드 토큰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많이 지나갔죠? 네. 여기죠? 네. 그런데 보니깐 기존의 워크들은 이 3 번과 4 번의 방식을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제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럼 이 3 번과 4 번을 모델에 이 메커니즘을 빌드인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션 토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오퍼랜드 컨텍스트 포인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모델에다가 빌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포인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EPT라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인제 방금 여기서 익스프레션 토큰과 오퍼랜드 컨텍스트 포인터 이 2 가지 개념을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략적인 얘기만 드리면 여기 익스프레션 토큰이라는 개념을 여기 트랜스포머 디코더 인풋 단에서 음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 단에서도 이 익스프레션 토큰을 가지고 이 익스프레션 토큰 단위로 계속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아웃풋 익스프레션 토큰에서 나온 결과물을 오퍼랜드 컨텍스트 포인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 수학 문제 풀이를 하는데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포인터를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뭐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연결을 해 줘서 조금 더 컨텍스트를 딥러닝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저희가 3 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저희 이제 모델의 성능을 측정했는데요. 제 앞전에 말씀드린 이제 아까 80 몇 퍼센트 나왔다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ALG514 데이터셋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문제가 514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데이터 수였죠. 이 ALG514라는 모델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이 과연 기존의 딥러닝으로 그냥 했던 아까 44%인가 40%대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딥러닝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더 빛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데이터셋은 1000 개의 문제를 가진 데이터셋과 2300 개의 문제를 가진 데이터셋에서는 과연 어떤 성능이 나올 것인가를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answer accuracy는 전체 문제 수에서 이제 몇 문제를 맞췄는가를 가지고 메저먼트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아까 기존에 아까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가지고 84%의 성능을 냈다고 했죠. 근데 저희가 프로포즈한 모델의 베스트 퍼포먼스가 81% 입니다. 자, 아까 44%에서 40% 차이가 났었는데 성능을 2%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저희 모델은 핸드크래프트 안 쓰고 요 푸어 뉴럴 모델 퓨어 뉴럴 모델에 해당하는 인제 그 스트럭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갭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드로 1K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드크래프티드 모델이 60% 59.5%의 성능이었어요. 데이터가 핸드크래프티드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성능을 내기가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더 다양해질수록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피처를 뽑아내야 되니까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근데 저희가 인제 이 EPT 모델을 가지고 해 봤더니 그 사람이 손으로 뽑아내는 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MAWPS 경우는 아까 2,700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퓨어 뉴럴 모델이 78% 정도였는데 그 성능을 뛰어넘는 84%가 나왔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가 아까 크기가 커질수록 딥러닝 모델이 더 빛을 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큰 데이터셋이 가장 큰 모델에서 소타를 꽤 많은 점수 차이로 능가하는 요런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40% 그래서 뭐 잘했다.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도식화해서 인제 깔끔하게 정리를 한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도입한 그 아까 익스프레션 토큰이랑 포인터 과연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에벌레이션 스터디도 저희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익스프레션 토큰을 사용했을 때와 그러니까 바닐라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익스프레션 토큰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를 해 봤더니 여기서 성능의 갭이 15%가 있었고 그럼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는 또 차이가 있나 했더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점프가 있었죠. 30%의 점프가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사람이 문제를 푸는 방식 두 가지를 구조상으로 딥러닝 모델 구조상으로 제안을 했더니 과연 이렇게 점프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육 연구를 어 러닝 애널리틱스랑 교육 연구 분야의 소개와 그 두 가지 저희 연구실에서 러닝 애널리틱스 분야의 어 연구 예시를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인제 생각을 좀 약간 디스커션 포인트로 던지고 싶은 문제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성공률 100% 입시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이분이 인제 굉장히 유능한 입시 코디네이터로 드라마에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 교육용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이제 최신 딥러닝 기술도 끌어오고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끌어와서 어 튜터링 시스템을 굉장히 뭐 똑똑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다 했을 때 결국 이 인공지능 튜터링 시스템으로 어 어치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무조건 성공률 100% 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맞추고 많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튜터링 시스템만 만들면 그게 과연 우리가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연구 분야에서 지향하는 바인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예. 뭐 학생이 문제를 잘 풀고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인제 교육적인 어 도움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석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서 한번 제가 던져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배움이라는 게 5 살을 상대로 배움, 그리고 15 살을 상대로 배움의 의미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뭐 그림 뭐 미술 교육 같은 걸 생각을 해 보면 5 살의 아이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면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15살 아이들에게 이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 보세요."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5 살과 15 살의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법은 다르겠죠. 저희가 이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학문을 통해서 각 뭐 나이, 각 환경, 각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방법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따라서도 그 컨텍스트나 목적에 따라서 러닝 애널리틱스 방법도 달라지겠죠. 목적이 다르면 당연히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데이터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한 학교에서 몇몇의 리서처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현재는 한 학교에서가 아니라 뭐 학교의 단위가 뭐 지역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막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무크 같은 경우는 미국, 만약에 어떤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했다면 미국에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뭐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그 듣는 강의 데이터를 다 모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몇몇의 리서처, 그 무크 강의를 한 리서처뿐만이 아니라 인제 그 데이터 자체가 오픈 액세스가 돼서 저희들도 그냥 '이 토픽에 관심 있는 리서처다.' 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막 분석을 여러 방면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러닝 애널리틱스와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의 문이 넓어지고 있고요. 할 수 있는 연구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지 컴퓨팅 연구실 그냥 홈페이지 소개 화면인데, 연구 이 러닝 애널리틱스 연구에 관해서 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커그니티브 컴퓨팅 랩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른 연구의 예제를 보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잠깐 초반에 말씀드린 솔라 리서치,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학회나 관련 저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쪽 러닝 애널리틱스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는 포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